저는 선거는 대만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요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불편하더라도 아날로그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무슨 뭐 TV나 이런 걸 보면 그 대만은 그 개표할 때 다 들면서 이거는 민주당, 이거는 국민의힘 그러면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하더라고요. 토론이 어떻게 성사가 됐냐면 2월 3일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전환길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전환길 강사를 전환길 쌤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환길 씨라고 했었나 전환길 강사라고 했었나 그랬는데 뭐 어디 우리 전환길 쌤 보고 전환길 씨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전환길 쌤이라고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전환길 쌤인지 강사인지 저보다 어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게 한 게 아니고 이준석이 먼저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전환길 쌤에 대해서 뭘 했냐면은요.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왜 고소를 왜 했냐면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그렇게 그 수사기관에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그거는 고소고요. 제3자가 이야기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뭐 큰 차이가 이제는 있었죠. 옛날엔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왜 이준석이 전환길을 고소했냐면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를 한 거예요. 왜 뭐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배지를 달았다는 거예요. -3선에 이준석 대표가 저기 화성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배지를 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발끈해가지고 너 고소, 강용석도 아닌데 너 고소 그래가지고 고소를 딱 했는데 2월 3일에 뜬금없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부정선거 이야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제 생각엔 좀 뜬금없이 이준석 대표가 전환길 쌤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하면서 만약에 토론에 응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길 쌤이 토론하겠다. 그 다음날 전환길 쌤이 토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그냥 탁 달아가지고 그때 제가 전환길 쌤이 고소 취하한다라고 하니까 토론하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봐요. 그거 아닙니다. 고소하고 상관없이 고소 취하하고 상관없이 전환길 쌤은 토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뭐 그랬대요. 뭐 그게 큰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토론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 취하 때문에 토론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2월 4일 날 다음 날 전환길 씨가 고성국 TV에 나가서 이준석이 나한테 부정선거 토론하자고 했는데 오케이 받겠다 하자 그러면서 처음에 전환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1대1로 하지 말고 4대4로 하자. 팀 이준석과 팀 전환길로 해가지고 4대4로 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끝장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는 나 혼자면 돼. 전환길 쌤은 4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쫙 해. 나는 나 혼자 단기 필마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토론이 성사가 됐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거를 중계하겠다라고 했냐면 TV조선하고 채널A하고 해서 우리가 중계하겠다. 여기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TV조선은 생방을 해주겠다고 그랬고요. 채널A는 생방은 안 되고 녹화해주겠다. 그러니까 전환길 쌤이 그럼 우리는 생방해야 된다 해가지고 채널A 제끼고 T조에서 하기로 그것도 앵커도 김보건 앵커 정치다 시사쇼 정치다 진행하는 그렇게 뭐 이야기가 다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TV조선에서 방송국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이게
그 이전 투구가 성사가 안 되겠거니 뭐 비슷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조장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국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꽁고 묵은 소식입니다. 조국 대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뭐 하고 있습니까? 판사 출신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하고 한번 제대로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 왜 뭐 바쁘니까 그러겠죠. 뭐 근데 어쨌든 유감입니다. 근데 그 조장 토론처럼 이전 투구도 그냥 뭐 흐지부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뻥 하면서 한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펜앤마이크에서 한대요. 언제 하느냐? 2월 27일 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제가 TV조선에 시사쇼 정치다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제 12시 반에 전한길 쌤이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경찰 조사 받기 시작하면 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뭐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거의 뭐 10시간 넘게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한길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시작한 게 12시 반이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조사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름, 성명, 그래, 기본적인 거 이렇게 뭐 포맷 짜는 것만 해도 30분, 1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이 토론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 조사가 빨리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6시에 18시에 시작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딱 10분 늦어가지고 18시 10분부터 6시 10분부터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게 무슨 토론이라고 그랬습니까? 끝장 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 했냐면 무려 7시간 18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18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28분에 끝났으니까 7, 8, 9, 10, 11, 12, 1, 7시간이죠. 거기에다가 28에서 10을 빼면 18, 7시간 18분을 그냥 끝장 토론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끝까지 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뜨문뜨문 보다 말다 그냥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1부와 2부에 거쳐가지고 7시간 18분 동안 원 없이 그냥 토론을 갖다가 한 거예요. 원 없이 토론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동시 접속이 32만 3천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봤는데 진짜 30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 다음에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되는데 계속 뭐 한 30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슈퍼챗이 파파파파 막 찍혀 있고, 야, 대단하다. 왜 그래, 왜 대단한가? 이게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데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T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냥 뭐 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어제 누구를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TV조선만 계속 틀어놓고 보신대. 하루 종일 TV조선만 틀어놓고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T조나 채널A나 그런 데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펜앤마이크잖아요. 펜앤마이크에서 이 토론을 보려면 의식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물론 이제 펜앤마이크가 우리나라 보수 1등이거든요. 구독자가 185만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200만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널A나 TV조선이나 뭐 YTN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펜앤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32만 3천 명.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조회수가 552만 회. 아마 지금은 거의 600만 회 가까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챗은 1000만 개 이상. 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구나. 7시간 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구나.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업이 어떻게 됐냐면요. 앵커는 박상규 앵커였어요. 박상규 앵커가 어떤 분이냐면 기자 출신인데
SBS 메인 뉴스에 앵커 하셨던 분이거든요. 한 10년, 10몇 년 전, 10년도 좀 더 전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랑은 같이 패널로, 그 채널A의 패널로 어떤 프로그램에 패널로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했던 그 어디죠? KTV에 그 박상규 선배가 KTV에 앵커를 하셨었어요. 그때 앵커 하실 때 저보고 패널로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같이 패널도 하고 박상규 선배가 앵커하고 저는 패널하고 그 다음에 그 펜앤마이크에서도 제가 지금은 펜앤마이크 안 나가고 있지만 펜앤마이크에 일주일에 2번씩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펜앤마이크에서도 같이 패널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박상규 선배 제가 잘 아는데 그 사회를 박상규 앵커가 사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준석 그 대표 혼자서 다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궁금했던 거는 전환길 쌤은 그 팀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환길 쌤 빼고 자꾸 쌤이라고 해야 됩니다.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누구지? 궁금하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 팀 전환길의 멤버가 1번 이영돈 PD, 그 다음에 2번 그 박주연 변호사, 그 다음에 3번이 김미영 대표 이렇게 팀을 갖다 꾸렸더라고요. 뭐 전환길 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영돈 PD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영돈 PD가 뭐 저보다는 연배가 좀 위시겠지라고 했는데 1956년생이세요. 그러면은 연세가 올해 70이란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미 1981년부터 PD를 시작해서 1981년에 KBS PD로 시작해서 SBS에 잠깐 나가 있다가 다시 KBS에 복귀해서 뉴욕 특파원도 했대요. 그 KBS는 PD도 뉴욕 그 특파원으로 이렇게 그 보내는 경우가 있나 봐요. 뭐 국민 방송이니까 특파원으로 기자도 보내고 그 PD도 보내고 맞네. 제가 아는 사람도 모스크바 특파원 갔는데 PD였었거든요. 그렇게 특파원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채널A에 합류해가지고 채널A에 제작본부장 하면서 그러면서 상무도 하고 전무도 하고 이 언론기관에서 임원되는 거는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영돈 PD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채널A에서 상무도 하시고 전무도 하시고 이렇게 그 물러나셨는데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그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영돈 PD가 왜 그 팀 전환길에 포함되게 되었는가? 그거는요. 작년 5월 21일에 개봉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러니까 이영돈 PD가 부정선거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극장에서 개봉할 만큼 굉장히 뭐 나름대로 그 뭐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작년에 이게 개봉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만 7천 명 정도가 봤다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누가 봤겠습니까? 전환길 쌤이 본 거예요. 언제 개봉 날짜에. 그런데 전환길 쌤이 혼자 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랑 같이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본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엑스 프레지던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이니까 4월 4일에 파면되고 한 보름 정도 지났던 5월 21일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이영돈 PD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개봉됐다라고 하니까 첫날 그것도 오전에 전환길 쌤하고 같이 극장 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봤다. 이런 게 딱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환길 씨는 이영돈 PD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그 아주 그냥 공부를 많이 했겠네. 아는 게 많겠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뭐 잘 안 해 해가지고 그래서 1번 타자로 그 이영돈 PD를 찍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누구냐면은
박주현 변호사였어요. 박주현 변호사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뭐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중앙대 로스쿨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뭐 대표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변호사 이렇게 쭉 하고 제가 박주현 변호사를 봤었을 거예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뭐 방송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러면 뭐 박주현 변호사 워낙 그 유명하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랬으니까 제가 박주현 변호사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뭐 같이 밥을 먹거나 야 뭐 주현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거나 친한 사이는 아닌데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봤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주현 변호사가 뭐 이런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박주현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부정선거가 떠오른다고요. 왜 그런가?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번 선거들은 하나가 아니라 지난번 선거 여러 선거들은 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소송이라고 하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그 소송을 갖다 하면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영돈 PD는 어떤 작품을 만들면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같은 것들 리서치가 많이 됐던 거고 박주현 변호사는 소송을 했었으니까 어떤 소송을 했냐면은 21대 총선 그러니까 그때 막 깜짝 놀랐던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 21대 총선 그다음에 그때 뭐 패턴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사전 투표에 뭐 득표율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그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 이거는 부정선거다. 박주현 변호사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22대 총선 2024년 총선 더 심해졌죠. 그래가지고 180석이 거의 200석까지 간 게 22대 총선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부정선거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대선 21대 대선 이것도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쭉 벌어졌었는데 선거마다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거를 다 대리했던 변호사가 박주현 변호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길 쌤이 박주현 변호사 최고 전문가지 해서 2번 타자로 박주현. 그러면 3번 타자가 누구냐? 3번 타자는 김미영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김미영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김미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쇼츠가 막 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뭐 NL이 어떻고 막 운동권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인가? 나보다 누님 같은데. 근데 뭐 이런 좀 이렇게 말씀들을 갖다 하시네.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프로필이 뭐 이렇게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한길 쌤이 팀 전한길의 3번 타자로 김미영 대표를 딱 찍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이 김미영 대표의 프로필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 국문과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터데임이라고 해가지고 노터데임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어식으로 읽으면 노트르담입니다. 노트르담 로스쿨을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LLM 같은 걸 했나 제이들 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노트르담 로스쿨에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가 됐나? JD 했으면 미국 변호사일 거고 LLM을 했었으면은 뭐 바시험 안 봤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노터데임 로스쿨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로스쿨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몇 등 할 거예요. 미국에서 로스쿨이 10몇 등 한 탑5 안에 드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탑10 안에 드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거고 탑20 안에 들어도 굉장히 좋은 로스쿨인데 노터데임은 뭐 저는 그냥 노트르담이 훨씬 편한데 여기는 한 10몇 등 정도 하는 로스쿨인데 뭐 여길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김미영 대표가 지금은 VON 뉴스라고 하는 매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조선일보 기자를 잠깐 했었나 봐요. 아마 대학교 졸업하고 그 조선일보 기자 하다가 뭐 미국 유학도 갔다 왔다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거 하다가 지금은 VON 뉴스라고 하는 매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이 있대요. 우리나라 당 중에 국민의힘 말고 거기 뭐 홍보위원장하고 그런 분인데 여기 이제 팀 전환길에 넘버 3로 3번 타자로 김미영 대표가 그 포함이 됐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 굉장히 뭐 말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 팀을 갖다 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전한길, 이영돈, 박주현, 그 다음에 김미영 이렇게 네 사람하고 서로 말을 갖다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막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근데 뭐 하도 이렇게 7시간 넘게 그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 나온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만큼 되어가지고 아우 그걸 정리할 거를 제가 엄두를 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친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유감입니다. 왜 유감이냐면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 뭐 네가 해봐라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전한길 씨도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전한길 씨가 이 그 토론을 갖다 할 때 본인이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가 100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100개를 일일이 나열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이게 귀찮아. 아유, 알았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100개가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따로 그 내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따로 이제 배포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개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빼박인 게 5개다 이렇게. 그러면 100개나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5개를 이야기해? 그럼 저 같아도 귀가 쫑긋해가지고 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아니었나?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증거는 많다라고 했는데 중구난방이고 또 말이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그랬던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때에는 이준석 대표가 몰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도 같았었어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뭐 또 저 고소할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제 느낌이 그랬다고요. 그냥 제 느낌이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뭐 이야기를 했더니 뭐 저쪽에서 이렇게 그 말꼬리를 갖다가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뭐 그래서 어쨌든 7시간 18분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안 봤어요. 대충 그냥 보다 말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다음 어제 또 제가 피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냥 쌈박하진 않았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부정선거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있었습니까? 본투표에서 있었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막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만방으로 깨지는 바람에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얻지 못했다. 그나마 한석은 저기 김상욱 의원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107석밖에 안 된다. 이런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핵심은 어디였느냐? 사전투표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하냐면은 나도 사전 투표에서 내가 당선이 됐는데 사전 투표에서 패하고 본 투표에서 이겼는데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야당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나나 민주당이나 똑같은데 그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나는 사전투표에서 졌습니다. 민주당 그 후보들은 다 사전투표에서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선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글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도 뭐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잘못했느냐?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어느 게 많아야 됩니까? 투표용지가 100장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투표수는 몇 표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맥시멈 100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한길 쌤이 투표용지가 예컨대 100개였는데 투표한 사람은 투표용지가 1000장이었는데 투표가 된 게 1010표가 나왔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뭐 10장 가지고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뭐 당락에 큰 영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투표지가 1000장밖에 안 되는데 투표가 어떻게 1010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1001개만 나와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그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면 투표적 용지가 1000장이었는데 투표수가 1001장이 나왔어? 1001표가 나왔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네.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예컨대 그 투표용지가 1002장이 갔는데 1000장으로 간 걸로 착각하고 투표가 1001개가 나왔다. 뭐 그런 게 됐다라고 해도 아마 이건 문제 있다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정식으로 나간 그 투표지가 1000장밖에 안 되는데 1010장, 5장 이렇게 그 표가 나왔어? 이거는 문제 있다 해가지고 재선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사례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한길 씨가 이게 제일 웃겼어요.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음모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민경욱 전 의원도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도 부정선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한길 씨가 트럼프도 음모론자입니까?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네, 그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입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웃겼어.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딱 했었는데 여기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는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절대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언제 부정선거가 있었냐면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긴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는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알아서 그냥 관리하는 거.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요. 그런 헌법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헌법에다가 우리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 행정부, 대통령. 이게 헌법에는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헌법재판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감사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헌법에 들어있는 나라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우리나라 법이 다 독일 거쳐서 독일법이 일본 와가지고 그 전에는 로마법이었고 일본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뺏긴 법이 우리나라 법이 많은데 그런데 독일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일본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있느냐?
우리나라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야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선거 제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선거를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그러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몇 달 전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있었어요. 마두로가 대통령 됐는데 얼마나 그놈의 나라가 얼마나 웃겼냐면 마두로가 대통령 됐을 때 후보들의 그 득표율을 합치면요 100이 넘어가요. 그럼 부정선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후보가 3명이 나왔는데 한 명이 50%, 두 명이 30%씩 나왔어. 그럼 110%잖아요. 이게 뭐 투표지를 갖다가 1000장 배부했는데 표가 1010개가 나왔다. 이거도 넓게 보면 비슷하지만 그래도 득표율이 어떻게 100%가 넘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쌩 무시하고 마두로가 그냥 대통령 뭐 자리를 갖다가 지키면서 내가 대통령이야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잡아갔지.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을 다 같이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미영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뭡니까? 저 무슨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 까먹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고 미국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핵이 독일 나치가 먼저 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전 세계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역사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핵폭탄을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겠습니까? 김미영 대표가 이렇게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극비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그게 어떤 프로젝트다? 부정선거 프로젝트다. 얼마나 걸렸느냐? 25년 동안에 그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극비 프로젝트가 부정선거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미영 대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선거 프로젝트의 핵심이 몇 명 있었느냐? 5명이 있었는데 5인방이 있었는데 그 이름까지 다 이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이 이야기할 때는 제가 듣지 않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진짜 했단 말이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핵심 5인방이 누구냐면 첫 번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 두 번째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세 번째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민주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 중에 책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면은 조혜주라고 이분 뭐 기억 얼핏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하셨던 분일 거예요. 아마 조혜주 씨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 고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한석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분이냐면 그 서울대 운동권이었어요. 서울대 중문과 나왔거든요. 중문과 84학번 저보다는 이제 한 2년 선배인데 그 인문대 2년 선배인데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뭐 구속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로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의 행정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으로 뭐 석사도 받고 어쨌든 뭐 굉장히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 고한석 씨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도 했는데 그다음에 뭐 한국 기업 데이터 뭐 상임감사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고한석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요. 고한석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한석 고한석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계실 때 시장하고 계실 때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고한석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불행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 고한석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당연한 거죠. 뭐 시장님이 뭐 이런저런 큰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심란해. 그럼 누굴 부르겠습니까? 비서실장 부르겠지.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 일이 있었던 날 아침에 박원순 시장을 찾아갔던 사람이 고한석 비서실장이고 고한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제 시장 공관에서 나와가지고 쭉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CCTV에 찍히고 옛날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패널을 하면서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고한석인데 왜 김미영 대표는 고한석 비서실장을 핵심 5인방 중에 하나로 꼽았는가? 무슨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조혜주 상임위원 뭐 이런 분들하고 무슨 연구 용역 같은 걸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이 고한석 비서실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 이거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가지고 김미영 대표가 고소를 당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입증 책임은요.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입증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한길 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증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누가? 전한길이.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도 아니고 지금 2026년인데 2020년대인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다시 정치적인 거의 뭐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할 뿐더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 증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증거를 얻으려면 사실은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한길 씨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백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다고 할 수 있나?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 다시 그냥 정리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걸 갖다가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지.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타이밍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바뀐다고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누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합니다. 예컨대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셨었어요.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누구냐? 노태학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5월이면 끝나니까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뭐 내정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을 때는 언제였느냐? 2022년 5월 17일이었어요. 그럼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거는 일주일 뒤인 5월 17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뭐 무보수 명예직 뭐 그다음에 그냥 그야말로 감투만 높아지는 거니까 실무는 다 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앙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냐? 2명이거든요. 첫 번째는 상임위원, 장관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요, 뭐 상임위원 한 1급쯤 될,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도 장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하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무총장도 장관급이에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금 상임위원 말고 작년 5월까지 상임위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필곤 상임위원인데 김필곤 상임위원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하고 법원장까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약간 좀 의외로 그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되셨던 분이에요. 언제? 2022년 5월 17일. 그때 대통령 누구였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누가 김필곤 법원장을 누가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7일 날 그 취임해가지고 김필곤 상임위원이 임기가 언제까지 갔냐면요. 2025년 5월 16일까지 임기가 3년이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이후에도 끝까지 임기 지키고 물러난 분이 그 법원장 출신의 김필곤 상임위원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누구였느냐. 사무총장은 김용빈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선관위 사무총장들 막 말 많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저기 하위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올라가서 차장 올라가서 총장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뭐 황태자가 돼가지고 뭐 마음대로 뽑혀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잘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김용빈 씨를 임명했는데 김용빈 씨는 어떤 분이냐? 마찬가지로 서울대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법연수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사법연수원장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법관 바로 밑에 자리가 최고 선임 고등법원장이 사법연수원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최고위급 법관을 하셨던 그 김용빈 법원장을 약간 굉장히 이례적으로. 왜 이례적이냐면 그 외부 인사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게 35년 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법원장 출신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 사무총장이 된 거는 처음이었어요. 김용빈 총장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어떻게 사무총장을 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법연수원장은 차관급이고 고등법원장은 차관급이고 그 선관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급수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또 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그 법원장 출신으로 최초의 사무총장이 된 게 김용빈 사무총장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법원장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앙선관위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관위를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원장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보낸 거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용빈 총장하고 김필곤 그 상임위원하고 두 분 다 연수원은 동기예요. 사법시험은 같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나이는 김필곤 그 법원장님이 더 그 어리셨습니다. 그런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 서울대법대 나오고 그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 법원장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랑 대학 동기냐?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학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친구 김용빈을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으로 넣어가지고 야 용빈아 너 법원장 했잖아. 그런데 너 저기 그 중앙선관위 가가지고 내가 뭔가 찜찜해. 응? 지난번 총선도 찜찜하고 그 다음에 그 김용빈 총장은 언제 임명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던 2023년 7월 25일에 취임했거든요. 불렀겠죠. 야 용빈아 일로 와봐. 내가 봤을 때 암만 해도 우리나라 선거 이상해. 뭐가 이상합니까? 2020년 선거 그때 무슨 선거였습니까? 소쿠리 선거였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실 선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관위 조직이 그냥 팍팍 썩었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 못하고 거기서 뭐 부정 채용 같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겠죠. 야 용빈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그 미안하지만 너 법원장까지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선관위 사무총장 좀 해라. 왜? 그러면은 아이씨 저기 이상하잖아. 응? 지난 총선 이상했잖아. 2023년에 그 대화가 진행됐다고 쳐봐요. 이상했잖아. 그 다음에 지난 대선도 이상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최소한 10%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0.73%. 이게 말이 되냐? 5%도 아니고 0.73%로 내가 이재명 후보 이겼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부정선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예외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35년 만에 그 다음에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장 출신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자기 서울대법대 후배를 갖다가 박아놨어요. 상임위원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실무적으로 더 그 사무처 조직을 갖다가 장악하는 사무총장으로 자기 친구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부정선거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검찰에서 뭐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하고 아니 그거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다음 거기서 막히면 뭐 다른 걸 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관위 내부에 자기 사람 2명을 최고위직으로 심어놨어. 검찰이며 뭐며 그 국정원이며 뭐며 다 내가 지시하면 다 이게 되는 거야. 계엄을 때리더라도 제가 계엄을 때려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밝힙니까? 계엄 때리기 전에 다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하면 선관위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또 더 유능한 사람을 갖다 꼽아 놓든지 사무총장으로 김용빈 같은 사람 말고 훨씬 더 유능한 사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날카로운 검사 출신 같은 사람을 갖다 딱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에서 그냥 검사들은요 눈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쫙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놈이구나.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백을 받아내. 그러면서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쫙 공표를 갖다가 해.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엉성하게 직위원한테 조롱당하면서 이렇게 그 허술하게 하는 계엄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뭐 부정선거 운운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요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다 했었냐면 저기 뭐 이렇게 토론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혹시나 여태까지 그 오픈되지 않았던 뭐 그런 게 빵하고 터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지방선거도 그 부정선거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패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고 심지어 TK에서도 민주당하고 삐까삐까한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패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또 여기서 또 그 민주당이 예컨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 해요. 뭐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뭐 그냥 대패했어. TK 빼고 다 저기 민주당이 다 먹었어. 지난번에는 제주도 그나마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이지만 제주도를 갖다 해가지고 그때는 세기였는데 이번에는 뭐 제주도는 뭐 당연히 뭐 날아가고 뭐 그렇게 됐어. 그럼 뭐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걸 갖다 올려가지고 누가 봐도 지지율이나 뭐나 이런 거 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는 게 뭐 지지율이 딱 보니까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고 민주당 지지율이 17%인데 딱 까고 봤더니 민주당이 TK 빼고 다 먹었대. 아니 그러면 저 같아도 이거 이상하다.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들통이 날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뭐 더 그냥 뭐 그렇게 해놓고 뭐 여기에 뭐 부정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TF를 갖다 꾸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그 말씀드렸던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선거는 대만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요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불편하더라도 아날로그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무슨 뭐 TV나 이런 걸 보면 그냥 그 대만은 그 개표할 때 다 들면서 이거는 민주당, 이거는 국민의힘 그러면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저는 사전선거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맞다고 보냐면요.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투표를 그냥 이틀 연속으로 하든지 근데 이틀 뭐 사전투표가 더 그 편하니까 그 본투표 하루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더 편리하다. 그러면 본투표를 사흘 하든지 사람들이 그 의심을 갖다가 하니까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언제가 될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역풍 맞지 말고 그때는 정말로 이 선거제도 관련해가지고 CCBB를 좀 제대로 가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거법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그 누구한테도 유리하고 누구한테도 불리하지 않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그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그 감사원 통해 가지고 선관위 좀 감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선관위가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막 그 희미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삼권 분립은 희미해져 가고 있고 가장 우뚝 솟은 게 뭐냐? 그게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부도 아닌 것 같고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 희한하게 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부를 견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입법부가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이렇게 그냥 떡 하나 줄 테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둬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떡 맛있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근데 그래서 어제 그 이전 투구는 사실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윈윈 게임이 아니고 그냥 뭐 이거 해봤자 뭐 그냥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뭐 누가 이겼다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전한길이 이겼습니까? 이준석이 이겼습니까? 오히려 또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성과는 뭐였냐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걸 확인한 거는 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이 이만큼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회수가 지금 뭐 1000개, 1000만 개가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 드러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어제 그 펜앤마이크 동시 접속자가 전체 1등이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시 접속 그 숫자가 전체에서 1등을 했었어요. 32만 3천. 2등은 어디였느냐? 항상 그 동시 접속을 따지면요. 1등은 어디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고요. 2등은 어디냐? 매불쇼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록을 봤더니 펜앤마이크는 32만 3천. 그리고 뉴스공장은 2등 했는데 원래 맨날 1등 하던 게 이제 2등을 했는데 뉴스공장은 20만 2천. 그 다음에 3등이 매불쇼였는데 16만. 그 종편에서는 그 돌직구쇼 이런 데가 그 동접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한 10등 안에 들걸요. 그 돌직구쇼가. 그래도 돌직구쇼가 2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뉴스공장의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매불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제 그 펜앤마이크는 무려 뉴스공장보다 1.5배가 많은 32만 3천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혹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지켜봤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점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